안팎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5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윤지였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비상하리라. 내일은 대기자로 장성할 소기자 석석 오창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그것이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소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스 만나보기 전에 김용민 라이브 크리스마스 특집 공개 방송에 함께할 행운의 주인공 우리가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죠. 네, 징글징글 2019 공개방송 초대권을 받으실 청취자 여러분을 발표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은요, 짝꿍 한 분과 함께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레드카페 용 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먼저 발표해 주시죠. 네, 김도연님, 네, 그리고 김동흥님, 배주환님, 어이구 세상에. 박정희님도 오시네. 박정희님, 서영 건상맘님, 네, 홍순욱님, 네, 전용덕님, 신용화님, 네, 미모의 지존 읍스님, 희연님, 순진맘, 네, 자 그리고 쩡님, 네, 이상입니다. 네, 공개 방송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분들밖에 안 와요? 그래요. 엄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험까지 봤어요. 아, 그래요? 네. 청취 능력 평가를 했습니다. 예. 자, 오창석 소기자의 단상. 자,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뭡니까? 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한 것에 대해서 이건 법리적 결정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요. 지난 화요일에 공판 준비 기일이 네. 있었습니다. 그때 하여간 검사하고 판사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말다툼이 있었고 판사 입에서 퇴정시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검사 보고 퇴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고에 대해서는 보석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박지훈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박지훈 변호사 말이 이런 이야기는 법정에서 일어난 선례가 있었나 싶다. 그런 거의 만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막 질타를 받을 그런 그림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한 배경에는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서 이미 결론을 무죄로 예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재판장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에 대한 이 해명 차원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재판부가 변경하지 않았던 이유는 가장 큰 건 역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이 중대하게 변경이 돼서 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살펴보면 첫 기소에서는 공모자가 성명 불상자였습니다. 네. 추가 기소에서는 딸로 바뀌었고요. 위조 시점 역시 2012년 9월 7일에서 2013년 6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또한 방법 역시 첫 번째 때는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 추가 기소에서는 스캔, 캡처 방식을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목적은 첫 번째 기소에서는 유명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두 번째 기소에서는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이다. 네. 중대하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9월 6일에 첫 번째 공소장과 나중에 추가로 내놓은 공소장이 서로 맞지가 않다. 네. 다르다. 맞습니다. 완전히 딴 사건을 방불케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런 비슷한 말을 남겼는데요. 재판부가 어떤 말을 남겼냐면 검사님, 재판부는 토론하고 합의해서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검사들은 자신들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까? 이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요. 지금 검찰이 왜
법원에 이렇게 상당히 그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나. 사실 검사하고 피고는 재판에서 당사자입니다. 네. 다투는 당사자들이에요. 따라서 판사한테 설득력 있게 자기의 주장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데요. 지금 검사가 판사한테 막 대들었단 말이죠. 이러면은 재판을 어떻게 이길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네. 그에 대해서 또 박지훈 변호사 얘기하더라고요.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네. 판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판사는 2월에 갈리니까 한번 따질 건 따져야 된다. 이런 심산이 검사한테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단에게 서울중앙지법의 이름으로 검찰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법원 인사가 나더라도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의 그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인은 아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검찰 측은 본인들이 제기한 이런 기소 내용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을 것이고요. 그리고 중앙지법 차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판사가 바뀐다 하더라도 네. 판사들 스스로의 판단 역시 틀리지 않았음을 또 한 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검사들이 판사한테 화를 내고 막 뭐라고 한 거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그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결과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전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전광훈 목사가 집회 폭력 시위에 관련해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도 계속 안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였죠. 10일 경찰에 나왔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폭력 시위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스스로 말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경찰 출석하면서 불법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청와대 쪽으로. 당일날도 그랬다. 절대 내 허락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 10월 3일입니다. 이런 발언을 남겼어요. 탈북자 연합회가 지금 준비해서 청와대를 돌파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린 게 아니었네요. 이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장 격려죠. 박수를 그렇죠. 아니 좀 잘하고 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리고 실제 이날 탈북민 단체가 이제 경찰 저지선을 넘어서 폭력이 빚어졌고 46명이 체포되고 2명이 구속되기까지 이뤘습니다. 위험한 사건이었어요. 예, 네. 예. 그런데 그리고 또 더 심한 발언도 남겼었죠. 공격을 위해서 만든 팀이 아니고 말 자체, 언어 그 자체로 뭐 당하려고 뭐 순국한다. 뭐 이런 표현도 서슴없이 쓰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로부터 자기들이 총을 맞을 각오를 하고 순국을 결의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그래서 경찰은 이제 이 탈북민 단체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교신 내용을 분석하고 네.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일단 선동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서 이 혐의를 벗어나긴 어려울 것처럼 보이고요. 이 혐의를 포함해서 범죄 혐의가 6가지나 추가돼서 또 한 번 출석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합니다. 네. 다 조사한 게 아니었군요. 네. 12시간 동안 조사했지만 다 다룬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마지막에 또 이 기록한 거 그 자기가 또 봐야 되니까 그 시간도 상당했을 거예요. 네. 경찰이 기록한 거를 딱 보고 이거 내가 한 말입니다 하면서 사인을 하는 절차 이게 또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이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전광훈 목사가 12월 1일에 청와대 앞에서 했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 비하 막말인데요. 여자가 하는 말 중에 절반은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제가 어제 슬쩍 정상근 기자 시간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 시절에 절반 대통령 담화문이. 그래서 이런 말이었어요. 아내도 아니고 마누라라는 표현을 쓰면서 마누라는 에덴 동산 때부터 사고를 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나는 집사람하고 상의 안 한다. 집사람하고 상의하다가 신세가 거꾸로 처박힌다. 여자들은 아주 간교하다. 사탄을 못 이긴다. 그래서 목회의 세계에서 목회를 전광훈 목사처럼 승리하려면은 우선은 아내를 이겨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나 들을 법한. 조선시대도 뭐 이런 분들만 있었겠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지금 현재 변화와 혁신 모임이죠. 변혁이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라는 신당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았지만 원내 정당에서 보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 이름을 채택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변혁 역시 많은 계파 의원들이 섞여 있는데요. 바른정당계 의원이 8명이고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7명입니다. 네네. 이 중에 지역구 의원인 권은희 의원을 제외한 6명이 이제 비례대표인데요. 중앙당 발기인 대회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계 의원들은 일단은 왜 특정 이념을 상징하는 보수라는 이름을 넣었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 하나 있고요. 네네. 또 한 것은 이제 안철수 의원의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당적을 갖고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를 하는 양상인데 안철수 변수에 따라서 이 새로운 보수당에 합류할지 안 할지 그건 나중에 이제 결정하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네. 이분이 문희상 의장의 지역구를 이어받는다. 네. 한마디로 세습한다. 이런 논란에 휘말린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그 소식까지 전해 주시죠. 네,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인데요. 현재 네. 직책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위원장이 이제 문희상 의장이기 때문에 상임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오른팔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 현재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적이 없어요. 네, 무소속이죠. 일단 탈당을 한 상태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의 지역구를 그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세습이다라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본인 스스로는 변호사 아버지 아들이 변호사가 됐다고 네. 의사 아들이 의사가 됐다고 해서 세습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변호사와 의사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이건 이제 국가가 공인한 시험이 있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구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지역 조직들을 네. 문희상 의장의 아들인 문석규 씨가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자와 그리고 당내 청년들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출발점이 다르니까. 출발점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다르죠. 예.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빠 찬스 아웃 이러면서 카드를 들고 규탄 중인데 아빠 찬스 아웃. 네, 이거는 문희상 의장을 겨냥한 그런 피켓팅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피켓은 김세현 의원은 안 들고 있죠? 제가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몇몇 분 들면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요. 아니, 비단 아버지 어머니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어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부와 또 이런 여러 가지 권력 같은 거, 기득권 같은 것도 그걸 토대로 해서 정치하신 분들도 있겠죠. 여야 모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오창석 평론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문희상 의장 아들이 지역구를 물려받게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건 본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막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게 저 좋다고 봅니다. 네. 다만 아버지의 지역구를 연이어서 똑같은 곳에 한다는 것은 네. 세습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쉬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공정한 경선을 펼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지역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문희상 의장의 선수가 초재선 정도가 아닙니다. 네. 7선인가요? 6선인가 7선까지는 아니에요. 6선, 예. 7선 정도가 됩니다. 이 예. 또 동일한 의정부 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문희상 의장을 그냥 현역 국회의원으로 꽤 오랫동안 육선이네, 육선. 네. 꽤 오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그 아들한테 물려주면 욕을 하지만 그 대형교회 목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 해외에 오지에 간다든지, 혹은 국내에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한다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그렇죠. 예. 그래요. 만약에 정치의 뜻을 펼 수 있다면 아버지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는 어떨까? 그러니까 출발점이 동일하다면 그거 갖고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정례 보고를 받고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 것을 지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낸 임시국회 회기 결정을 위한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당초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했던 오후 3시 본회의 개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했지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야당 원내대표들의 불참으로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에 합의했던 정신이 부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과 야당의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개정안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지만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럼 첫 번째 주인공 바로 만나볼까요? 네. 안마 의자 설치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재수 뭡니까? 춘천시장 이야기인데요. 네네. 관용차에 고가의 안마 의자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난 10일 날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지난달에 춘천시가 사용 기한이 넘은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면서 5,500만 원을 들여서 카니발 리무진 차량을 구입했다고 해요. 네네네. 근데 그 차량 뒷좌석을 개조해서 1,5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들여서 안마 의자를 설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네네. 이게 논란이 되자 이재수 시장은 무리를 일으킨 점을 사과드린다. 안마 의자를 달려고 불법 개조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네. 그 전에도 이 차를 탄 적이 한 번도 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안 타신 게 아니라 못 타신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 차가 이게 개조 허가를 받지 못해서 운행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해요. 네네네. 그리고 이게 불법 개조냐 아니냐 이거는 좀 문제의 핵심을 비껴간 이야기 같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별도의 고급 관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량에 고가의 안마 의자를 설치한 것이 적절하냐 이것이 이제 비판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은 장거리 출장에는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을 했고 단거리 출장에는 또 전기차 니로가 따로 있다 그래요. 네네. 그리고 또 그 체어맨 전용차가 따로 또 있는데 이제 또 그 스타렉스를 카니발로 바꾸면서 이제 안마 의자를 설치했다는 거죠. 이게 네네. 좀 과도한 의전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춘천에 유전이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시장님 차량에 그렇죠. 돈을 들이고. 아니 이거 집행은 본인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 그거를 자기는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몰랐는데 그러면 시장 모르게 누가 집행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게 보고를 받았는데 불법인 줄은 몰랐다 이렇게 해명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허리가 좀 불편해서 뭐 그거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한 시민단체는요. 네. 그 이재수 시장이 평소에 가방 메고 버스 타고 다닌 건 다 서민 코스프레였냐. 그동안 그래왔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쇼였냐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이게 실제로 시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뤄진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많은 지자체 관용 차량에서 안마 의자가 설치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다소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네. 그러니까 저런 식의 그 과잉 의전 이런 게 주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리더가요. 이게 좀 수평적인 리더십, 좀 민주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리더 밑에서는 이런 일이 잘 안 벌어지거든요. 이게 좀 본인에 대한 충성심으로 밑에 사람들 줄 세우는 리더십 이런 리더들 밑에서 좀 그 밑에 사람들이 과잉 충성으로 좀 뭔가 보상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에서 이제 이런 그 과잉 의전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게 그 의전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어떤 정치인 주변에서 이제 과잉 의전이 자주 벌어지는 데는 그 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보통 이런 과잉 의전이 벌어지고 나면 뭐 당사자들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좀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좀 내가 안 시켰다라는 게 뭐 변명이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좀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소에 나를 위해서 예산 쓰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엄명을 했다면은 이런 그렇죠.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설령 자기가 모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랬다면은 이제 뭐 핀잔이나 듣겠죠. 왜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냐. 네. 이제 그런 핀잔이 예상되는 리더한테는 이런 의전을 하지 않죠. 네. 워너비 RJ라는 필명 쓰시는 분 안마 의자가 무슨 애들 카시트냐 이런 말씀하셨고 화라나 나도 순금이 있다 님. 네. 허리가 아프면 한방병원을 가야지 왜 차에다 안마 의자인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 안마 의자 설치할 수 있는데 본인 돈으로 하세요. 그렇죠. 본인 돈으로 왜 그 시예산 갖고 쓰십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모아준 그런 세금으로 말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요. 달 수 있는데 안마기 달 수 있는데 본인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정답이죠. 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이야기 만나보죠. 노숙자 냄새가 퍽 역겨웠다라고 마포구의 장덕준 구의원이 말을 했습니다. 이게 노숙자한테 한 말이 아니고요. 도로공사 수납 노동자들한테 한 말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지난 7월에 자회사 이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난달부터 민주당 의원들 지역구 사무실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 마포구의 노웅래 의원 사무실도 그중에 한 곳인데 8일 오전에 마포구 구의원이 노웅래 의원 사무실에 들어와서 농성 중인 수납원들한테 여기가 당신들 안방이냐 이러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수납원들이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찍자 네. 장 의원이 휴대전화를 뺏어서 집어 던지기도 했다는데요. 남의 휴대전화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납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112에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취재하던 모 매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장 의원이 그러니까 당일 아침 의자에 앉아서 수납원 여러 명이 한 침낭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는데 한심했다. 노숙자 냄새도 퍽 역겨웠다.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을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 도중에 했다는 얘기는 이 발언의 문제를 뭐 전혀 의식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싸움하는 와중에 당신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노숙자 냄새나 피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기자하고 통화하는 와중에 노숙자 냄새가 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예. 그렇게 보도가 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영화 기생충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네. 그 상류층이 이제 그 하류층을 구분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냄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농성 중인 노동자나 네. 아니면 직접 언급한 노숙자나 이게 다 자신들이 이제 살펴야 할 국민들인데 그렇죠. 국민들한테 냄새가 나서 역겨웠다 이런 말을 과연 정치인이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충돌이 빚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마포구의 노웅래 의원 사무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맞습니다. 노웅래 의원 예. 지역구 사무실이고 발언을 했던 마포구 의원. 그분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그러면은 이 마포구 의원이면은 노웅래 의원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는 정도가 그렇죠. 아니라 선거 때는 또 이제 구의원, 시의원들이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합니다. 왜냐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거 봐서는 아마도 노웅래 의원을 위하는 차원에서 이 구의원이 충성을 일종의, 표하기 예. 위해서 이렇게 험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노웅래 의원에게 도움이 됐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아까 첫 번째 소개했던 같은 그 소식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네. 과잉 의전, 과잉 네. 충성을 보여주고자 했던 그 구 의원의 나름의 또 충정이었다. 네. 예. 이게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충성 거리가 멉니다. 예, 도리어 더 노웅래 의원을 참 불편하게 만들었네요. 맞습니다. 예. 자, 다음 이야기 한번 만나볼까요? 아주대 주철한 교수의 발언인데요. 이분이 스타 PD 출신이에요. 그 알죠? MBC의 예. 그 일요일 밤에 또 퀴즈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들을 연출했던 스타 PD 출신인데 네. 이분이 아주대학교 강연 중에 멘탈갑이 안 되면 구하라 되는 거야 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구하라 씨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야 이런 뜻이죠. 네. 이게 그 강의에서 녹음된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걸 네. 들어보면 네.
창작물에는 감상과 평가 등이 따른다. 이런 설명을 하는 와중에 네. 멘탈 갑이 안 되면 구하라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욕을 할까? 욕을 하는 인간들은 다 열등감 덩어리야. 그런 애들 때문에 자살하냐? 멘탈이 강해져야 돼.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취지는 이제 자살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취지에 그게 담겨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 씨가 이런 참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너무나 깎아내려 보는 그렇죠.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네요. 그렇죠. 어떤 그 피해자의 문제로 어떤 사건 본질을 좀 이렇게 환원시켰다 이런 네. 측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예.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구하라 나를 만났으면 절대 안 죽었을 거야. 걔 너무 약한 거야. 나 같았으면 이러겠어. 어때? 보니까 어때? 내 몸 어때? 나 같으면 그러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이걸 해석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가수 구하라 씨가 아시는 것처럼 그 자신의 집에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그 사건의 원인이 된 것이 전 남자친구의 어떤 그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의 말씀은 이런 거죠. 구하라 씨가 협박을 받은 그 리벤지 포르노 영상이 대중의 감상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창작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멘탈의 문제를 지적한 게 아니라 네.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를 너무 좀 가볍게 인식한 것이다. 아주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판이 일자 주철환 교수는 이게 많은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 SNS 상에 댓글 공격을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댓글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다. 네네네. 그래서 스타 스스로가 강해져야 한다는 게 평소 소신이었다. 이런 그 해명을 하셨는데 네. 이게 악성 댓글의 문제를 좀 피해자의 문제로 좀 돌려 세웠다. 뭐 이랬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의지 박약 이런 식으로 그렇죠. 몰고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비판을 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이고 고인을 아프게 했네요 또. 네. 알겠습니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퇴근길 평소보다 교통량이 많다 보니 그만큼 사고도 잦은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금호 분기점 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4km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줄포 부근 1차로에 화물차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주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휴게소까지 13km 구간 밀려 지나면 비봉에서 매송, 일찍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지나가고 있고요.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토평에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해 있는데요. 갓길로 옮겨서 수습을 하고 있지만 남양주부터 정체가 심하고 광암터널에서 송파까지도 사고 여파로 막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송파를 지나 판교 분기점까지도 7km 밀려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서울 강남의 고급 중식당. 머리가 휘끗한 노년 부부들이 식사를 즐깁니다. 고급 음식들이 들어오는데 한가운데 회색 정장을 입은 사람, 바로 전도환 씨입니다. 여전히 전 씨를 각하라고 부르는 사람들. 영부님께서 가깝겠어 김자가 뭐하노 내가 얘기해. 전도환을 각하로 부르는 사람, 그는 바로 극동방송 회장인 김장원 목사. 12.12 군사반란 40년, 영상을 촬영한 정의당 이만솔 부대표가 적절한 자리인지 물었지만 정의당 부대표 이만솔입니다. 오늘이 12월 12일 군사 쿠데타 당일인데요. 오늘 이렇게 근신하고 자중하셔야 될 날을 이렇게 축하 기념회를 이러시면 안 되죠.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내가 아까 누구냐고. 그러는 사이 전도환 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식사는 여러 차례 건배사가 오가는 밝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고 임 부대표는 전했습니다. 전 씨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고급 코스 요리를 즐기며 와인잔을 부딪히며 40년 전 오늘을 축하하는 모습을
제가 직접 옆에서 지켜보고 왔습니다. 전두환 씨는 지난달 강원도 골프장에서 정정한 모습으로 골프를 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게 12.12는 부끄러운 역사가 아닌 듯. 동아일보 종합편성 채널A에 출연한 12.12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씨. 군사 쿠데타로 처벌받으셨고. 쿠데타는 아닙니다. 쿠데타는 아닙니까? 군사 쿠데타는 아니고 그건 뭡니까? 어떻게 저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이에요. 12.12 이후 특전사령관이 된 정호용 육군 제50보병사단장. 제가 아는 한은 12.12 사태나 정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12.12 사태 후에 바로 그게 쿠데타라면 정권을 잡지 뭐 때문에 우물우물 기다리겠습니까? 12.12는 정당했다. 5.18 진압도 정당했다.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청와대 이경재 대변인. 12.12 사태는 김영삼 대통령이 이미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적인 사건입니다. 1995년 윤여준 대변인. 이 엄청난 범죄의 뿌리가 12.12와 5.17, 5.18에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역사를 욕되게 한 이 같은 작태를 더 이상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12.12 가담자도 12.12가 쿠데타임을 말하는데 이희성 계엄사령관 1988년 50 청문회에서 당시 노태우 구사단장은 비상계엄 하에서 작전 지휘 계통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구사단 병력을 이동했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는 잘못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걸 신하죠. 네. 또 단순한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위해서는 불필요했던 대규모 병력 동원의 부당성도 입증됐습니다. 정승화 육군 참모 총장을 김재규 강제 조사 과정에서 연행할 필요가 있기에 이러한 10,000명에 넘는 대부대를 배치할 수가 있습니까? 병력을 정당한 계통을 거치지 않고 한 데 대해서는 잘못된 일입니다. 12.12는 치밀하게 준비된 쿠데타임을 미국도 알고 있었던 터. 1996년 KBS 뉴스.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79년 12.12 다음 날 글라이스틴 대사가 국무부에 보낸 전문으로 이 12.12가 사전에 잘 계획된 쿠데타였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문에서 12.12를 일으킨 신군부는 최소한 열흘 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해왔으며 소장파 장교들의 지지를 끌어냈다고 적고 있습니다. 12.12의 억울한 피해자 이야기도 경청해보자면 불과 제대를 석 달에 남겨놓고 있던 정선엽 병장이 운명의 순간을 맞은 것은 16년 전 12월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 병장은 국방부 청사를 기습한 반란군 병력에 맞서 저항하다 끝내 숨졌습니다. 공수부대가 총을 갈기고 들어오니까 전부 다 이제 총 버리고 투항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선엽이는 끝까지 지켰던 모양이에요. 피해자 유족의 울분. 이에 대해 대답하는 듯한 허화평 씨 말.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라. 채널A 방송에서 희생자가 용서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자식을 죽인 살인범을 부모가 찾아가서 용서했을 때 네.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 감동이 크죠, 사실. 그러니까 늘 가해자만 사과하라. 네. 근데 때로는 피해자도 용서를 할 수 있다.
countryside, baby, down in the hole. God above and the devil below him. You got your reasons, and I got my wants. 네,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후에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영화 장고 OST 중에서 Too Old to Die Young 이었습니다. 자, 루스님 들으시고 악마를 보았다. 그리고 시미스님 반성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할 수 있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반성도 안 하는데 용서를 하면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뭐 제가 그런 말 했습니까? 웃음만 나네요, 진짜. 예. 자, 그래요. 우리 애청자분들 문자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0686번 쓰시는 분 반갑습니다. 온양 관광호텔에서 한 중미 FDA 교육 끝나고 김용민 라이브 들으면서 집에 갑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8117번 쓰시는 분 자영업 운영하면서 힘들지만 5시에 김용민 라이브 방송이 있기 때문에 항상 힘을 냅니다.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내라고 멘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영업자 파이팅, 김용민 라이브 파이팅. 아, 감동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바로 샥스핀 아니겠습니까? 샥스핀. 정답은 샥스핀이었어요. 네. 자, 오늘 정답 맞히신 분들 중에 저희가 한 분을 골라가지고 아침을 바꾸는 활력 코업에서 건강 기능식품 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선물 받으실 분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 오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K73921437 이 계정 쓰시는 분 샤크. 자, 김성수님 20만 원대 뭘 먹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20만 원 지폐를 먹었겠어요? 예? 0064번 쓰시는 분 정답 불도장. 자, 임나연님 정답 고래고기. 네. 예, 시사적인 오답이었습니다. 이경주님 정답 문어머리. 네, 문어가 왜 나오죠? 네, 같은 바다에 사는 거네요 보니까. 네, 자 0252번 탕슉.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이 탕수육 같은 서민 음식 먹었겠어요? 네. 자 9104번 쓰시는 분 아빠상어 샥스핀. 아, 아빠 상어인지 아들 상어인지 어떻게 합니까? 네, 확인이 안 된 건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9907번 쓰시는 분 샥스핀. 그들만의 리그였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1237번 쓰시는 분 정답 샥스핀. 와인이 아깝네요 라고 하셨고요. 6666 아, 참 번호 외우기 좋습니다. 아, 이 번호 쓰시는 분 정답 새글 짜주 짜장면. 네. 자, 그리고 3060번 쓰시는 분 전가복. 네. 최영우님 정답 식스팩. 네. 자 7636번 쓰시는 분 김천 사는 아줌마 저녁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샥스핀. 네, 맞히셨고요. 자 7162번 쓰시는 분 정답은 류산슬. 그래요. 요즘 류산슬이 많이 거론되대요. 네. 한 도시를 피바다로 만들어 놓고 자축하다니. 그렇죠. 12.12의 그 열매 아니 5.18의 뿌리가 12.12지요. 네. 아, 그래요. 12.12의 불이한 그런 열매가 바로 광주 시민학살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맞긴 하네요. 재수사에서 전 재산 몰수하고 국가로 그 재산 귀속해야 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9778번 쓰시는 분 샥스핀이 목에 넘어갑니까? 전두환 씨 죽기 전에 회개하시지요. 네, 샥스핀 맞히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최영일 평론가 모실까요? 여기 되면 의무감으로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전쟁 이끌어주실 분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내일입니다. 예, 그래요. 의석전쟁 우리 네. 최스트라다무스 최무스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난주 그 최무스의 예언들 바로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로폰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 가지고 그러세요? 아이. 우리 그건 엄정하게 해야죠. 예. 자, 지난주 최무스의 예언들.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강석호냐 윤상현이냐 했습니다. 양대 네. 그 어떤 양강구도였을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강석호도 아니고 윤상현도 아니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예. 네. 괴념치 않아요. 네, 괴념치 않습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제 예언의 영향력에 대해서 스스로 놀랬다고 할까?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공교롭잖아요. 네네, 심재철 의원은 자 이제 그 9일 날 뽑혔어요. 네. 9일은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예언을 시키셨잖아요. 네네네. 자 윤상현 의원이 5일 날 자 원내대표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6일 저녁에 김용민 앵커가 저에게 묻습니다. 네. 누가 됩니까? 네. 윤상현. 그러자 7일 날 다음 날 바로 원내대표 출마를 철회해요. 1년의 연관성이 있죠? 5일의 도전, 6일의 예언치. 네. 예. 그 좀 반성을 해도 모자란 상황에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합리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론들을 찾아봤는데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에서 이 간섭 현상을 찾아냈는데 나중에 그만. 뭐 얼마나 차이 돼? 나중에 2시간짜리 강연에서 해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그 어떤 명예회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또 한번 예측을 또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할까요?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선거제도 합의 본다, 합의 못 본다. 합의 못 보고 합의 못 본다. 표결에 들어간다. 4 더하기 1에서. 네네. 4 더하기 1에서도 합의 못 본다. 4+1에서는 합의를 보죠.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연동률 50% 가자. 네. 뭐 그 나머지 4당의 요구를 슬쩍 무시하면서 연동률 더 낮추자.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25% 정도로 가자. 근데 민주당도 알아요. 연동률을 더 낮추면 사실 연동형을 준 50% 이런 수식어를 달아서 적용한 의미가 없어져요. 비례의석 50석도 지금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선 끝까지 한국당을 끌어들여 보자.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걸 좀 엮어보려는 하나의 나름의 전술인데 쉽진 않지만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이 게임의 룰 선거법 개정을 이제 처리한다는 건 집권 여당에도 큰 부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4 더하기 1 그 협의체에서는 합의가 된다. 합의가 되고 그 안으로 표결이 처리가 돼서 가결이 되는데 선거법 개정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아마 일사천리로 처리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 번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네네. 하여간 16일.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만날 때는 이미 그때는 가결이 된 것이다. 그때 제가 슈레딩거의 뭐 파동 방정식 이렇게 어려운 거 안 들고 올게요. 제 예언의 영향력에 스스로 놀라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요. 만약에 또 그 반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바로 대한민국 시사평론계의 그 축구 예언 맨날 틀리는 분이 누구죠? 예. 펠레. 예. 펠레 시사평론계의 펠레. 펠레가 되는 펠레가 아니고 좀 파울이 될 거예요. 파울? 이미 타계하셨지만 그분이 펠레보다 잘 맞췄던 문어예요. 문어. 알겠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펠레가 되느냐? 파울이 되겠다. 파울이 되느냐? 이제 갈림길에 섰습니다. 자,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김에 지금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본회의가 못 열리고 있죠. 오늘은 뭐 아마 안 열릴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번 그 임시회의의 회기를
언제까지로 정할 거냐. 네네. 지금 이 16일로 끊자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고요. 네네. 지금 임시회는 통상 30일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네네. 30일 한 달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 한국당의 입장이 이제 격차가 큰데 이 절차적인 문제에서 지금 서로 발목이 잡혀 있어요. 네. 오늘 극적으로 열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이번에 정부 예산 통과될 때 10일 날 보시면 자 본회의 오후 2시 네. 그런데 저녁 8시로 미뤄지죠. 8시 38분에 개회가 되죠. 그리고 정부 예산안 통과됐거든요. 저 말고도 수많은 예언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때 네. 박지원 의원 정치 9단이 자 이 정부 예산안 엎어진다 네. 했는데 통과돼 버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전문가들도 왕왕 틀립니다. 시사평론계의 박지원. 평론 정치의 대가.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네. 아니 시사평론계의 박지원은 최영일이다. 아니요. 아니?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제가. 그래요? 네. 박지원만도 못하다. 또 그렇게 박 의원은 뭐가 됩니까? 네. 서로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이게 평론 예측은 네. 아주 이 바닥이 아주 살벌합니다. 비정해요. 예. 한번 틀리면 역적입니다. 다음에 맞출 때까지. 일타 강사의 경쟁보다 무섭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만 8년째 버티고 있으니까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든 서바이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진통은 있지만은 결국에는 여야가 4+1 협상에서는 합의를 볼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뭐 필리버스터로 저항은 하겠지만은 최대한의 저항은 해요. 필리버스터 또는 뭐 수정안 제출, 수정법안 제출, 또 의원 총사퇴의 제스처. 의원 총사퇴는 의회에서 가결이 돼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총사퇴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던지는 제스처까지는 취한다. 네. 다 취하는데 이미 한국당의 전략은 노출이 됐어요. 나를 밟고 가라가 현수막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략은 밟히는 거예요. 최대한 처절하게 밟히는 것. 결사항전을 하지만 패배를 하더라도 장렬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고 그것이 내년 총선에 적어도 이제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이 결집될 만큼 결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반사이익도 없고 지지율에 잘 반영이 안 된다. 전략을 수정해야 할 타이밍인데 지금 이 관성의 법칙 때문에 수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만약에 필리버스터로 저항을 한단 말이죠. 근데 뭐 저항해봐야 뭐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야당이 뜻을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다 처리하면은 빈손이 되는 거 아닙니까? 빈손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택할 수 있는 투쟁의 방법이란 게 있을까요? 투쟁의 방법을 지금 다 보고 있다니까요. 이미 지금 정부 예산을 통과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건데 그 뭐라고 외칠 수 있느냐. 첫 번째. 날치기다. 이거 옛날에부터 많이 듣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수당이나 집권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뭐 법안 통과시킨 경우가 왕왕 있었죠. 거의 모든 국회마다 존재하는 사례들입니다. 근데 이럴 때 이제 야당이 외칠 수 있는 게 날치기다, 무효다, 불법이다. 또는 뭐 이제 도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트랙 법안들 3개 더하기 여기 유치원 3법까지 통과가 되면요. 이게 다 한국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잖아요. 그럼 한국당 그 다음에도 똑같은 외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법적인 조치 혹은 국회 내에서 처할 수 있는 조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 4월까지 같은 구호로 갈 것이냐. 이 와중에 지금 또 옆에 새로운이라는 깃발이 등장을 했어요. 새로운 보수당. 네네. 이게 다 복합적으로 이제 상호 관련성을 맺고 있는데 한국당은 뭔가 신선한 새로운 전략이나 구호, 비전을 끄집어내야 하는데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은 장렬하게 전사를 하면 이번 20대 국회 연말 국회에서 그렇게 되고 나면 이 부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야 되는데 꺼낼 수 있겠는가. 심재철 원내대표도 답답할 거예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지금 가장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니 뭐 힘을 몰아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여야 사이에 합의를 해가면은 합의 안 가져가면 비토당하고. 엎어버려. 내부에서 비토당하고. 그래서 이제 뭐 더 자신의 선택지가 없게 되는 꼴인데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윤상현 이 원내대표 시킬 걸 하는 후회를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보니까 말이죠.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갖고 말이죠. 그래 놓고는
민주당이 몇 석을 얻는다, 정의당이 몇 석을 얻는다. 네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리얼미터 최근 지지율을 기반으로 한 건데, 네. 아니 샘플은 1,000명일 수도 있고 2,000명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데 250개 지역구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역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저 외에는 이 총선이 치러지는 4월을 예측하고 있는 기관도 개인도 없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지금 몇 달 남았는데. 위험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지금 나온 시뮬레이션은 상당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표본이 부정확합니다. 1,500명인데 250개 지역을 어떻게 세분해 가지고 이 1,500명의 대표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는 그리고 지금 250개 의문이에요. 지역구도 아직은 미확정이잖아요. 예, 그렇죠. 추정을 한 건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건데 이러면은 결국 서울신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에게 정의당에게 유리하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데. 맞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가 대표성을 갖는 표본이 아닌데 말이죠. 시뮬레이션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일을 믿어야 한다. 최무스를. 자, 내일 총선이라면 의석수는 몇 대? 의석수가요. 이 민주당이 128석을 얻게 됩니다. 지금 현행으로 갔을 때 그 자유한국당은 85석을 얻게 됩니다. 요거 어떻게 격차가 큽니다. 소선거구제입니까? 연동형, 준연동형 이거는 현행으로 소선거구제로 하면. 왜냐하면 지금 이 게임 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 없고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거 좀 파헤쳐야 되는데 몇 개의 당이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사실 그 시뮬레이션 결과 말이죠. 제가 해보니까 누가 제일 유리한지 아세요? 누가 제일 유리합니까? 우리공화당하고 기독자유당이 제일 유리해요. 지금 이 시뮬레이션대로 하면요. 지금 우리공화당 3석, 기독자유당 2석인데 원래 이 정광훈 목사가 주장했던 게 원내에 2석 진입한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최영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내일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